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혜원입니다. 동교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소방직 시험을 치르고 오신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2020년 6월 20일 시행된 소방직 시험, 특별히 저랑 함께 지금부터 국어 문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반성의 시간과 함께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시라면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뭔가 제안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먼저 함께 보시죠. 자, 문항별로 보시면 문법이 전체 7문제 35%, 그러니까 대단히 높지도 않지만 대단히 또 낮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비문학이 좀 적었어요. 전체 3문제 15% 높지 않았고요. 그다음 문학이 와우, 역시 소방직답게 45% 절반 가까이가 문학 문제가 나왔어요. 더불어 같은 지문에 문제가 묶여있기도 했어서 따라서 여러분이 마치 비문학처럼 지문의 내용을 살짝 기억하시면서 풀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었죠. 더불어 어휘 한자 성어 문제가 딱 하나, 시조와 관련해서 그죠? 우리 한자 성어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해내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너를 지식과 이해, 그러니까 OX로 푸는 문제와 좀 읽고 이해하는 문제로 나눴더니 지식형 문제가 전체 35%, 이해 문제가 전체 65%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읽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았다. 다만 난도 면에서 볼 때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가 없어서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총평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난도가 높지 않은 시험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맞췄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과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항별로 보시면 자, 이렇게 문법, 비문학, 문학,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편지글에서 고쳐 쓸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은 편지글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쓸 거니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죠. 갈치졸임, 그렇죠? 우리말에 졸이다라는 말은 마음을 졸이다. 혹은 졸아들게 하다.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물이 다 졸아들게 된 상황일 때 국물을 우리가 졸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너는 요리 방식, 의도의 졸이다가 와야 하니까 갈치졸임으로 고쳐 쓰는 게 맞겠죠. 자, 만두 명사와 국 명사가 만났어.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면서 만두국 발음할 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원래 없던 된소리가 들어왔죠. 우리 이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를 거고 만두가 한자예요. 그러나 국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앞에 재료에 받침이 없으면 일단 시옷을 표기해야 하고 앞에 만두가 한자이라 할지라도 국이 고유어 그러니까 시옷 표기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너는 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가 시험에 나왔어요. 떡을 볶아서 만든다. 그래서 볶다 쌍기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름에는 뭐라고 쓴다? 떡볶이라고 써야죠. 우리말에 떡 자, 얘를 볶아. 진짜 볶는 행위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게? 볶기라고 해서 너를 둔한 말로 떡을 볶기. 진짜 떡을 볶는 행위 자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음식 이름이니까 떡볶이로 써야 해요. 그래서 네가 잘 고쳤었구나. 그럼 4번이 문제. 자,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할머니를 뵙다. 우리말에 뵙다도 있고 뵈다도 있죠. 다만 이 뵙다라는 용어는 고치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를 뵙고, 할머니를 뵙지. 다만 이 뵙 뒤에 모음어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네가 비읍 불규칙도 안 되고 모음어미 자체를 취할 수가 없어서 모음어미를 취할 때는 뵈다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할머니를 뵈어라고 한 후에 지금 할머니니까 해요체 높여 쓰고 있죠. 할머니 여름방학 때 뵈어요. 그러니까 먹 뒤에 바로 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 중간에 다고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모음이다 보니까 축약된 형태 뵈요 형태가 맞는 표기. 그래서 너를 뵈어라고 쓰든가 뵈 뒤에 어를 붙여서 뵈요라고 쓰든가 따라서 너를 전자 이렇게 써야 하고 고친 표기가 오히려 나가리가 됐죠. 정답은 4번을 찍어야 하는 문제. 잘난 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 소방직
우리 교재 아세요? 회원국어 시리즈 중에 소방직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와 또 소방직 봉투 모의사를 제가 2020년 처음으로 야심차게 여러분을 위해 선보였는데 사실은 유형으로 적중은 그 책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만 보기에 조금 어려운 지문들만 몇 개만 제가 이론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난 척할 텐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살짝 생각하게 하는 척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가리를 골라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우와 해석까지 줬어. 더불어 샘이 깊은 물은 자 샘이 깊어. 그렇다 보니 가뭄이 와도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네 쫄쫄쫄 흐르는 냇물이지만 내히려 발알 바다에 가게 된다. 내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발알 바다까지 가는 즉 창대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비어천가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고서 우리한테 물었는데 나가리 고르래요. 가봅시다. 자, 1번 이어적기가 적용되었다. 일단 이어적기라는 건 연철,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거죠. 앞에 본문 한번 볼까요? 어디가 그런가? 자, 불이 깊은 그러니까 깊다 어간에 푼 하면서 깊은 이어적기 했구나. 바람 뒤에 아의 짝대기 조사가 와서 바람에 라고 써야 마땅한데 바람에 라고 이어적기 15세기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어적기 쓰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모음조화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15세기에는 모음조화가 아주 엄밀하게 잘 지켰다라는 지식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2번이 나가리가 확실하고요. 주격조사 가 사용될 수가 없죠. 왜요? 15세기에는 주격조사 2만 존재했거든. 그러니까 가는 17세기 근대국어 얘기니까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야 하고 4번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 다른 말로 좌가점 사성조라고도 불리는 너 확인해 볼까요? 본문에 자 불이 깊은 남간 중간중간 여기 점이 보이는데 이 점이 뭐냐? 바로 네가 성조. 그러니까 너는 불에 붙은 거예요? 휘에 붙은 거예요? 휘, 좌가점. 그러니까 네가 어떤 글자 앞에 즉 왼쪽에 붙어있는 점이 성조구나. 더불어 우리가 뭐 다양한 이야기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글을 분석하는 게 목적은 아니어서 가볍게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과 제가 남간과 바람에 살짝 좀 보고 가죠. 자, 남간, 나무는 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15세기 나무는 나무라고 썼다면서요. 다만 이 나무가 혼자 단독형으로 쓸 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뒤에 조사가 올 때 제가 원래 기억이 더 생기는 재현입니다 라고 드러냈다며. 우리 소방직 이론식에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뒤에 원래 지금 현대국어로 하면 은는이란 조사가 있잖아요. 이 은는이란 조사는 어떤 조사냐? 보조사로 현대국어는 쓰고 있는데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쓰죠. 그래서 해원, 은이라고 쓸 거고 철수는 이라고 쓸 거잖아요. 근데 15세기에는 이 모음조화가 엄밀하게 지켜지다 보니까 너는 음성일 때 쓰게 되고 양성일 땐 아래 버전에 안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존재했구나. 마찬가지 너도 아래 버전에 난이 존재했는데 네가 이 뒤에 원래는 는을 취해야 마땅하죠.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뒤에 조사가 올 때 이 모음이 탈락하거든. 이 모음이 탈락하면서 니네 둘이 합체 그래서 남의 형태가 되고 자, 이 기억과 만날 때 받침 있는 체언이 되다 보니까 너를 취하게 됩니다. 네가 지금 사람의 오른쪽 양성이죠. 그러니까 누굴 취하냐? 너를 취하게 돼. 그러니까 기억과 안 합체가 되면서 뭐가 됐구나? 남간의 형태가 된 거지.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양성이니까 네가 양성. 그래서 지금 체언 뒤에 조사 취하면서 양성을 잘 지켰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바람에. 그러니까 만약 너를 이어적기 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아를 한번 살려볼게요. 바람 아의 짝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텐데 연철에서 바람에 라고 표기되는 거잖아요. 다만 앞에 글자가 아래 양성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국어의 처소부사격 조사 즉 장소를 의미하는 어의 짝대기가 양성이 앞에 오면 아의 짝대기로 표현되었구나. 그래서 바람에 라고 쓰고 있고 우리 15세기 앞말이 음성으로 끝나.
굴허라고 해서 앞말이 사람의 왼쪽 음성으로 끝나면 어의 짝대기. 더불어 앞말이 이모음으로 끝나면 비거나 배거나 이렇게 이모음으로 끝나면 비에 이에. 그래서 15세기에는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조사가 아의 짝대기 앞말이 양성일 때. 자, 어디가 음성이죠? 어의 짝대기 앞말이 음성일 때. 그리고 이모음일 때 예로 쓰는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기도 했다. 알고 계신다면 네가 양성 잘 지켰구나라고 확인됐을 것 같아요. 설령 이 내용을 다 간파 못했어도 15세기에는 몸조화가 엄밀했지. 지식적으로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정답은 2번. 3번 문제 갑시다. 잘난 척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시고.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거 그랬어. 우리가 알고 있는 높임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두 번째가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세 번째가 우리말 모든 문장에 있는 상대 높임. 그러니까 드려야겠다, 보내셨다, 하셨다, 아끼셨다. 너는 지금 상대 높임 다로 끝나는 무슨 채? 그치, 격시 중에 해라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에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 고르라 했으니까 시 그리고 또 용언 네 가지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가 떠올랐어야죠. 즉 시를 썼다는 건 주어를 높인 주체 높임이 되는 거고 더불어 자 모시다, 뵙다, 할머니를 모시다, 할머니를 뵙다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 드리다, 여쭙다 할머니에게 안 하고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여쭙다 물론 여쭙다, 여쭈다 복수표준어, 뵙다, 뵈다 복수표준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이 둘 중에 고르라는 뜻이구나. 1번에 눈 씻고 봐도 뭐가 없다? 시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2번에는 뭐가 있네? 보내 시었다. 3번에는 하 시었다. 4번에는 악기 시었다. 즉 1번을 뺀 나머지엔 뭐가 있구나? 주체 높임이 있구나. 몇 번 정답? 1번 정답. 그러니까 1번은 드리다 라는 표현을 써서 어머니께 드리다. 부사어를 높여주고 있는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은 있으나 시가 없어서 너 혼자 높임법의 쓰임이 다르다. 이렇게 푸는 문제. 아마 일순간에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4번 문제 갑시다. 우리가 소방지 수업에서 또 봉투모에서 엄청 했다. 잘난 척이고요. 자,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 이요. 그렇지. 우리말에 오와 요의 구별을 묻는 거죠. 네가 뭐뭐다. 문장의 끝자리 즉 종결자리라면 이 자리에는 뭐를 써야 한다? 오. 종결일 땐 오를 쓸 거고 만약 뭐뭐이 다자리긴 한데 문장의 종결 자리가 아니라 뭐뭐하고 라고 뒤에 이어주고 있는 어미 자리. 그러니까 너도 어미 자리고 너도 어미 자리인데 차이는 뭐냐? 이 자리는 연결 어미 자리. 그럴 땐 우리가 이 자리를 뭐로 대신할 거라고요? 이어. 그렇지. 연결. 그래서 제가 너를 돌린다 그랬죠. 띵드링딩딩딩 돌리면 이어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종결이냐 연결이냐. 얘는 지금 문장이 다자리긴 한데 이고 연결 자리니까 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저 사람은 부부가 아니고 친구이다. 연결 자리니까 뭐라고 쓸 거게? 요 라고 쓸 거고 늦지 않게 빨리 오시다. 문장이 쪽났어. 이것은 책이 아니다. 문장이 쪽났어. 쪽난 자리에 뭐를 쓴다? 오 쓸 거지. 정답은 몇 번? 나가리. 2번 나가리. 거의 30초 문제죠 여러분. 5번 문제 갑시다. 많이 했다. 봉투 모의고사도 하고 이런 소리도 하고 소방직에서도 많이 했다. 넘어가요. 다음 문제 나와라. 자, 5번 문제.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미로운 문제는 소방직 문제에서도 어렵고 국가직 문제도 어렵죠. 제가 유일하게 이 소방직 이번 시험에서 조금 그래도 난도 있음직하게 볼 수 있는 문제를 고르라면 이 문제 정도 골라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그랬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의미로운 문제는 지금 용언의 밑줄이면 앞에 힌트 있거든. 얘를 명백하게 뭐라고 했냐면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문화의 특성을 나누다. 인간의 성격을 나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걸 나눌 건데 이걸 나누면 뭐라고 했냐?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누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로 나눈대. 그러니까 뭔가 종류를 나누고 있구나. 거기까지 몰랐다 칩시다.
앞에 힌트가 이것과 이것으로, 이것과 이것으로 나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짝 눈여겨봤다면 으로가 두 개가 있고 이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찍어야 돼요, 여러분? 2번 찍어야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으로 종류를 나누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세 조각으로 그냥 사과를 나누다. 단순한 디바이드라면 너는 이것과 이것으로 종류를 나누다 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2번이 아주 명백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몰랐다 치면 이것과 이렇게 뭔가 양분하다까지만 알아서도 여러분 2번을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1번은 뭐냐? 의견을 나누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고받다 의 뜻인 거고 3번은 뭐냐? 피를 나누다. 여러분 뭐죠? 같은 뭔가 혈연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피를 나누다 라는 말을 쓸 거잖아. 그러니까 너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나. 정답은 너 아니면 너에서 여러분 찍었어야 하는. 그러니까 난도는 조금 있는 척 했는데 힌트를 너무 세게 줬어요, 여러분.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요. 이거 문제 갑니다. 많이 했다. 잘난 척 엄청 나오네요. 자, 기억 리을. 야, 그야말로 암기하지 않았습니까? 된소리 되기에 대한 설명. 우리한테 된소리 되기 경음화라고 하면서 너에 대한 설명을 주고서 짝짓기 하는 문제. 와우, 정말 땡큐한 문제였죠, 여러분. 앞말이 골덴바 뒷글자 골덴바지사가 등장하면 원래 있던 이 골덴바지사가 꼴,땡,빠,찌,싸 되는 경우의 수. 첫 번째가 앞말이 골덴바. 뒷글자가 골덴바지사가 오면 당연히 뒤에 오는 골덴바지사가 꼴, 땐, 빠, 찌, 싸. 우리가 첫 번째 항으로 외웠잖아요. 발음해줘요. 시작. 잡고. 앞말이 골덴바. 뒷글자 골덴바지사여서 잡고. 몇 번 정답 확실하네. 1번 정답 확실하죠, 여러분. 자, 니은번. 손, 명사. 제주, 명사.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면서 발음했던 이 손, 제주. 원래 없던 된소리가 들어왔다. 근데 앞말이 뭐로 끝났네? 울림소리. 뒷글자의 시작이 된소리도 아니고 거짓소리도 아닐 때 원래 없던 된소리가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사이소리 현상. 다만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쉬옷을 표기할 자리가 없을 뿐이고 그러니까 니은번과 연계할 수 없어요. 니은번은 뭐예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신발을 신다라고 발음하는 너. 더불어 신발을 꼬라고 발음하는 너. 그죠? 네가 겹받침들도 마찬가지죠? 자리에 앉다, 자리에 앉지라고 읽게 되는 그 경우 혹은 나무를 심다, 나무를 심고 이 경우 혹은 자 네가 겹받침들도 마찬가지 달걀을 삶다, 달걀을 삶고 이럴 때 등장하는 너가 와줘야 어간받침, 니은, 미음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골덴바지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먹다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와서 힘을 주면서 발음했더니 너 연음되고 먹을 것. 네가 된소리가 되죠. 누구랑 연결해야 해요? 리을번. 그치? 관형사형 전성어미. 보다에다 붙이면 볼. 뒤에 것을 넣었어요. 발음하면 볼 것. 그래서 먹을 것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 거고 걸등이 아니라 발음을 걸등 잘했죠? 왜? 한자어 리을 받침 섞여 있는 단어 뒤에 다, 사, 자 등장하면 네가 따싸자로 발음되는 너. 그러니까 디귿번하고 4번의 갈등이 연결되어야 맞는 진술이 됐겠지. 정답은 1번 찍었어요. 7번 문제 갑니다. 자, 어마어마한 잘난 척이네 여러분. 자, 그만 나와라.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해서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 찾으래요. 해서 봅시다. 자, 절 찾는 건 서술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술원. 누가 기다렸니? 내가 기다리다. 의미상 내가 라고 바꿀 수 있고 네가 주원이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 을을 자리에 오다라는 서술어가 또 와 있죠. 술투가 되고 뭐가 오다? 봄이 오다. 주투. 그런데 미음음기로 끝났네. 무슨 절 아는 문장? 명사절 아는 문장. 그치? 명사절 안고 있네. 두 번째.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떠올린다가 술원. 누가 떠올려요? 그렇지. 보조사는 항상 바꾸는 연습. 그가 떠올린다니까 네가 주원이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떠올렸네? 그녀를 목적어. 그녀의 품사는 대명사. 그녀를 꾸며주는 자리 앞에 공부하다. 술투가 와 있고 누가 공부하다? 사실은 주어는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가 와 있고 우리는 네가 하는 역할 누구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녀를 꾸며주고 있어. 그녀를 앞으로 집어넣어봐. 시작.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다. 그는 그러한 그녀를 떠올린다. 라는 주어가 생략된, 즉 이 자리가 지금 체온을 꾸몄죠? 우리 뭐라고 부를까 하게? 관계 관용절. 그치? 너 관용절 확실하네.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용절인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정답 몇 번? 1번. 게임 끝났어. 시험장이라면 1번 찍고 다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뒤로 가면 좋았겠죠, 여러분. 그러면 2번 가봅시다. 오늘은 밖에 나가기가 싫다. 질문 싫다. 자, 싫다가 서술어네. 뭐가 싫다? 이거가 싫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거가 싫다가 전체가 지금 무슨 자리냐? 주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주어에 뭐가 왔어? 나가다 라는 또 다른 수로가 왔어. 누가 나가다? 아마도 내가 나가다. 내가라는 주어가 이 앞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가다 라는 뜻인데 오늘은 이라고 써서 보조사를 취하게 됐지만 오늘 나가다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다 부사 교조사. 그러니까 사실은 부사어 서술어만 와 있고 주어는 생략된 채 우리말에 나, 너, 우리 사람들의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죠. 뭐가 됐든 그치? 미음음기가 확실하고 주어 자리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하게? 명사절이라고 부를 거지. 그러니까 너가 명사절인 건 맞았구나. 그러면 니은번 문장 가봅시다. 누나는 마음이 넓다. 자, 누나는 애는만 바꾸면 되겠네. 뭐라고 바꿀까 하게요? 누나가 마음이 넓다. 주어. 왜? 이가가 주격 조사거든. 마음이 주어. 그런데 넓다 서술어. 어서 많이 본 짜이 외우셨죠? 술. 즉 네가 원래 주어에 대한 이 자리가 하나의 서술어 자리인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주어와 또 다른 수로가 또 왔어. 너 무슨 절? 서술절. 그치? 서술절 아는 문장이라서 답이 안 됐구나. 3번.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다. 옷이다 무엇이? 그것이. 그치? 네가 주어구나. 네가 서술어구나. 그래서 주술관계인데 옷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 내가 주투 입다 술투. 그치? 주어와 수어가 와서 하는 역할은 누구를 뭐하고 있게? 옷을 꾸며주고 있지. 그치? 옷을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지금 주어 수어가 폭락. 너 무슨 자리구나? 관형절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 저 옷을 집어넣어보자. 내가 옷을 입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용절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니은번.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술원. 누가 기다릴까? 내가 기다리다. 아마도 내가라는 주어 정도가 생략이 된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뭘 기다렸냐? 봄을 기다려. 봄. 네가 목적어구나. 그런데 봄을 꾸며주는 자리에 자 명사 봄을 꾸며주는 자리에 피다. 뭐가 피다? 꽃이 피다. 네가 주투, 네가 술투. 활짝은 물론 부사이자 부사어겠지만 의미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어버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네가 지금 봄을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주어 수어가 퐁당이구나. 그러면 봄 너를 집어넣어봐. 시작. 꽃이 봄에 피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어쨌든 관형절인 건 확실하지. 관형절이니까 답이 안 된 것도 확실하지. 그러면 4번. 그가 범인임이 밝혀지다가 서술어. 뭐가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얘가 주어지. 그러니까 지금 주어 자리인데 범인이다 라는 수어가 와 있고 누가 범인이다? 그가 범인이다. 네가 주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의 주어 자리인데 주어 수로 퐁당하면서 범인임 미음음기 100% 무슨 절?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인 건 맞았네. 그럼 니은번.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질문. 생겼다. 뭐가? 얼굴이 생기다. 그치? 생기다가 술원. 얼굴이가 주원. 물론 그녀의는 얼굴을 꾸미는 관형어. 절은 아니죠. 그런데 그녀 얼굴이 생기다. 어떻게 생기다? 예쁘게. 질문. 예쁘다. 라는 또 다른 수어가 와 있는 셈이죠. 근데 뭐가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그건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사실은 얼굴이가 한 번 더 와야 맞지만 너를 생략한 거지. 그러니까 하는 역할. 얼굴이 예쁘다가 생기다를 꾸미지롱. 서술어를 꾸미는 무슨 절이게? 부사절이라고 봐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얼굴이 생기다, 얼굴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고 네가 지금 예쁘게가 생기다를 꾸몄으니까 부사절이구나. 정답은 1번이 확실하네요. 8번 문제 갑시다. 와, 엄청 잘난 척. 그쵸,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억울하다고. 여러분도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푸실 때, 진짜 이 정도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사실은 좀 쉬운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그럴 때 실수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진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또 한번 잔소리를 해봅니다. 자, 8번 문제. 어머나 많이 봤던 춘향전이야. 다음 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나가리를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봅시다. 선택지 먼저 보고 올게요. 1번,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먼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나가리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확인을 해야죠. 두 번째, 인물의 심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있는지. 세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네 번째, 서술자가 직접 말을 건네. 뭐 이런 대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야, 사실은 4번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선택지가 있긴 했었어요. 여러분 가봅시다.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규례, 국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뭔가 모여드나 봐. 왼쪽에 행수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봉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봉가사또가 한가운데 있네요.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을 불러 다과를 올려라. 육고자를 불러 소로 잡고 소 잡는 사람 불러 소 잡고 더불어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방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잡비는 못 들어오게 하라. 라고 명령을 지금 봉화사또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런 내용 나오죠. 이렇듯 요란할제 막 시끄러운가 봐.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 물론 소리가 살짝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온갖 악기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도 그려볼 것 같고 뭔가 흰손 비단 치마 들고 있으니까 뭐 그 장면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술 방식 뭐? 묘사.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 눈으로 보이는 얘기야? 아니지. 그 인물의 심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사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데 뭔가 드러내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께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라고 지금 어사또가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 사령의 거동보소? 질문. 저 사령의 거동보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서술자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사령의 거동 좀 보소? 누구한테? 보고 있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독자에게 말 걸고 있어. 독자에게 말을 걸면서 저 사령의 거동 좀 보소. 그러면서 읽는 독자한테 지금 말을 시키고 있죠.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시오. 라고 하면서 사령이 말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계속 가볼게요.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질문. 등을 밀쳐냈는데 어찌하니 이름난 관리 아닌가? 진짜 명관이란 얘기다.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등을 밀쳐내니 어사또를 모르니까 지금 까고 있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읽는 독자한테 하는 말이야. 뭐야 이거? 말 걸기 투지. 그러니까 독자한테 또 말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읽는 독자, 이걸 책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서술자와의 거리감이 멀어지겠어?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말을 걸기를 계속 시도해요. 그때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봉화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이 운봉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죠. 뭔가 좀 있어. 그래서 뭔가 느낌을 팍 받은 거예요. 저 거지가 의관은 남루한데 그래도 양반의 후예인 것 같으니 그래도 말석에 안 치고 술잔이나 먹여보내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탈을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또가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또 말 걸지. 입맛이 사나워 보인다 라고 독자한테 말을 걸어요.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사실은 속으로 한 말이다. 근데 큰 따옴표까지 주어서 이 어사또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 그러면서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문제를 줘죠. 여러분 질문 가보자. 선택지. 잔치가 열리는 장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묘사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다는 대놓고 말했고 더불어 어사또의 속마음도 사실은 작은 따옴표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여준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답이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됐다. 뭔가 사이가 좋아지는 대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춘향전에서 갈등 해소라고 할 만한 장면은 어디가 있을까? 어사또가 행차하는 장면.
그죠? 그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춘향전을 읽을 때마다 춘향이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이 여사또가 이미 이 감옥에 찾아왔을 때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둘이 만나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 뭐 이런 정도가 갈등에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장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하고. 더불어 서술자는 직접 말을 건네며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우리가 시점, 서술자가 어디 있냐를 얘기할 때 나가 작품에 있냐, 나가 작품이 없냐.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런데 내면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외부에 포커싱하거나로 나눌 거잖아요. 나가 등장해서 나의 내면 세계를 다 말해주고 나의 중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는 걸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등장했는데 나이기도 물론 하지만 나보다 바깥이 더 포커싱 돼 있을 때 우리가 1인칭 관찰자 시점. 나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3인칭인데 마음을 다 읽어. 이 내변 세계를 다 읽어줘. 우리가 전지전능한 전지적 작가가 뭔가 다 말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할 거고, 나는 없는데 뭔가 마음은 읽어주지 않고 외부에만 포커싱해서 보여준 우리가 너를 3인칭 관찰자라고 할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리감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내면을 읽어줄 땐 이 서술자가 마치 독자와 인물을 이쪽에서 볼까? 인물과 독자의 중간적 입장을 취해서, 그래서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독자한테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적 위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가 가깝고 서술자와 독자와 거리가 가까워. 게다가 여기는 말까지 건네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 고전소설은 거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퇴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봤다면 단박에 너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이 외부를 보여주는 시점들은 보통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만 하죠.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서술자 입을 들어봐야 알려주지 않아. 즉 직접 봐야 해. 그러니까 독자와 인물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리감을 떠올려줘도 너를 알 수가 있고, 더불어 지금 이 작품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생각했어도, 혹은 뭔가 말을 건네는 대목이 있구나를 생각해서도 지금 독자하고 친한 척하고 있구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9번 문제 갑시다. 자, 엄청나네요, 여러분. 자, 9번 문제 나와라. 자, 9번부터 11번까지가 어이쿠야. 자,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품 문제였네요. 제목 혹시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정철의 송민국, 두 여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은 버림받은 한 여자가 등장해서 나 이렇게 슬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버림받은 여자가 누구냐? 정철 자신. 선조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뭔가 빗대서 말하고 있는. 근데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정철이 원망한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충성스러운 신하는 유배를 보내도 임금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충신연주지사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했다면 더 좋았겠으나 기억 못했다 칩시다.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부터 보죠. 자, 9번 문제는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일단 한번 읽고 옵시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와라. 본문.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니. 임다희, 임계신 소식을 어떻게든 좀 알았으면 했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을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다시. 임계신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했는데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다. 내일이나 님의 소식 전해줄 사람이 올까? 그러니까 오늘은 임 소식 전해줄 사람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래서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어디로 왔느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왜?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좀 이미 보일까? 갔는데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이러를 어디 보며 지적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사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1월. 누구를 상징하죠? 임금님을 상징해. 내가 보고 싶은 임금님을 보러 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구름은 카니와 안개까지,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고 1월을 볼 수가 없어. 산천이 어두우니까 1월 정작 보고 싶은 대상은 보이지도 않았대. 지척도 안 보이는데 천리,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랴 볼 수가 없었다 라는 뜻인 거죠. 사실 저 구름과 안개는 누굴 상징하게? 간신. 임금님 곁엔 간신이 많아서 제가 임금님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 어디로 가느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좀 봐야겠다.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 마운틴 갔다가 아니다. 물가라 가서 뭔가 좀 마음을 바꿔보자. 여기 가면 좀 볼 수가 있을까?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랜더이고 바람에 물결에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게다가
배를 타고 가고 싶은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내가 사공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다 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아니죠. 반대입니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아마 이걸 보겠다고 나선 거 보니까 해가 있는 때니까 우리가 대충 낮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지. 응? 근데 지금 지는 해, 시간에 뭐가 있다? 변화. 해가 지고 있어. 강천에 혼자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알 수가 없어. 전해주는 사람도 오늘 안 왔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모처럼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뭐라고? 아까 지는 해였잖아. 근데 밤중이 됐어. 오, 시간 변했구나. 모처럼 띠집, 초가집, 찬 잠자리. 정말 춥기도 했겠지만 혼자라서 저런 말을 했겠죠.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 청등, 벽에 중간쯤에 매달아둔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혔는가. 내가 산에 올라가며 내려오며 해 뜨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힘이 다 있어. 그죠? 산도 가고 물가도 갔잖아요. 적은 볕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나의 임을 향한 마음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났어. 와, 야, 꿈에 님 나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젖고기를 좋아해도 꿈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죠? 근데 꿈에 이미 나왔다는 거 진짜 정성이 지극했나 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셔라. 얼굴. 너는 자, 페이스가 아니라 당시 15세기 얼굴은 보디 형체. 옷 같은 모습이 반이나마 늙으셨네요. 그래서 본 다음에 너무 좋아서 마음에 먹었던 말씀 슬가장 실컷 살짝 아래자 세이하자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엄청 흘러내려서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짐작이 가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목이 콱 막히면서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오디언된 개성, 방정 맞은 닭소리. 그러니까 아까 밤이었는데 새벽 됐나 봐. 그래서 닭소리가 울리나 봐. 잠은 어디 깨졌던고. 꿈에 봤는데 꿈에서 깼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허사로다. 내가 다 이거 꿈꾼 거구나. 허사구나. 이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바깥에 어여쁜 그림자의 날 좇을 뿐이라. 어여쁜 무슨 뜻이게요?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그치? 꿈에서 본 임이고 실제로는 불쌍한 그림자만 내 곁에 있더래.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사라져서 죽어서 나거리나 돼야겠어. 그래서 임 계신 창 안에 훤하게, 우리 시험에 이 너도 나온 적이 있걸랑요. 훤하게 비추리라. 그러니까 반드시가 반듯하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훤하게 비추리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한 명의 여자가 있었구나.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자, 죽어서 낙월 대봐야 너무나 소극적인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네가 왔는지 알았는지 이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스님 다른커녕 굳은비나 되쇼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낙월이 되게 소극적 존재라면 뭔가 소극적이면서 낙월 지난밤에 달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넌 굉장히 소극적이고 시각적이고 우리가 뭔가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어떤 상징적인 소재라면 굳은비. 어제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비교적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 존재, 더불어 청각적 존재, 더 나가서 몸에 맞아서 젖었다 생각하면 촉각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존재가 돼서 임에게 너를 알리세요 라고 뭔가 조언을 하면서 작품이 끝을 맺고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3개가 달려있어서 참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잘 풀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인물과의 대화라고 볼 수는 있죠. 두 인물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임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쵸? 두 번째,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마음. 그죠? 여자 화자가 마치 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노래하고 있어요. 특정한 시어를 우리가 반복해서 뭔가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노래는 무슨 노래가 아니야. 안빈낙도 내가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도를 즐거워하겠다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더불어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그러니까 자연이 있고 속세가 있어서 시적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 즉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러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아마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푸셨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 자, 그만 나오고 문제 나와라. 자, 미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어. 꿈이 정성이 지켜서 만났어요.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명백하게 밤중에서 다굴 때까지가 있었죠.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는 오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했어. 어떻게 해서든 임의 소식 알려고 했는데 오늘도 다 지나가고 임의 소식 전해줄 사람 오지 않았다 라는 첫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 맞는 설명이고,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줘. 빈배였어. 사공은 등장조차 안 했어. 그치? 몇 번 X다? 4번 X다 라고 우리가 풀었어야 해요. 11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에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 바람은 세모였거든. 그 세모와 가장 먼 것. 구름, 세모, 안개, 세모, 물결, 세모. 이러는 누구? 임금님. 내가 만나보고 싶은 임금님. 정답은 그래서 3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래서 김만중 오빠가 우리나라의 이 세 작품이 정말 뛰어나다 했던 뭐죠?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그중에 지금 우리한테 송민곡을 주고서 문제를 풀게 했구나. 뭐 11번과 관련된 자랑 또 맞아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이런 자랑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거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부터 13번 문제도 지문이 묶여있네요. 비문학 문제죠. 가봅시다. 자, 다음 글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놓고 12번 문제는 뭔가? 문제부터 보시죠. 기억리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을 물었고요. 13번 문제는 뭘까? 자, 13번은 제목이 뭐겠니? 라고 물었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시. 사회가 발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법과 작문의 윤리, 화법의 윤리, 작문의 윤리, 이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짜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쵸?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다시. 당연하지. 잘 안 지키면, 윤리를 잘 안 지키면 그러면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뭐 해야 해? 노력해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와줘야 적절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네가 굉장히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그래서 너를 잘 지키기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대신에 이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말, 그러니까 이를 준수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한다. 근데 너에 들어갈 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죠. 어디? 다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 보면 우리가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추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데 다음으로 이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너 해야 하나 여기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주시면 at first, 네가 second의 뜻이니까 너를 선택지에서 뭐라고 받았구나. 읽어볼게요. 너를 뭐라고 받았냐면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기 위해서 우선 at first를 우선 점으로 라고 받아준 거구나. 계속 가볼게요. 그래 놓고 자,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해야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당연하지,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인용의 출처를 뭐 해야 해? 밝히다. 혹은 뭐 한자로 쓰고 싶으면 명시하다. 뭐 이런 말 정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제출하다. 뭐라고 받았는지 봅시다. 너를 이렇게 받았어요. 너를 생략으로 교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밝히거나 명시하거나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생략 어색해. 너 이상하구나. 계속 가볼게요. 자, 마지막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앞뒤만 확인하면 되니까 리을번 앞뒤 보시면 화자나 필자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하다 할 때 준자가 쫓을 준, 숫자가 지킬 수. 네가 지킬 수야. 그러니까 지키다 하고 뭐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의미의 중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를 준수하는 태도, 이를 지키는 태도라고 써도 무방하다라고 지금 선택지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 찍어야 해요? 3번 찍어야 해요. 13번 풀러가기 전에 또 자랑질이 한번 하겠죠. 자, 확인하시고 자, 13번 문제 가볼까요? 제목. 너무 쉬웠어. 그쵸? 절차, 단계를 말하고 있는 글 아니고 목적, 자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글 아니고 기능, 너의 기능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어? 윤리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윤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해요. 여러분 14번 문제 갑시다.
자, 14번 문제 나와라. 14번, 15번은 글의 하나에 또 역시 문제가 두 문제가 붙어 있네요. 누가 썼구나? 박완서 씨 글이래. 박완서의 사랑의 입김이라는 글을 주고서 우리한테 14번 문제 뭔가 봅시다.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섭외가 가장 적절한, 이번에 하나만 적절하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두 번째,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내외부의 이야기라고 할 때는 액자식 소설 구성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안의 이야기, 밖의 이야기, 한 번은 안, 한 번은 밖,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는지. 세 번째,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인물의 성격이 뭔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격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글인지. 네 번째,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 간의 갈등, 뭔가 어린 시절에 인물들 사이에 뭔가 사이가 안 좋았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글인지 읽어볼게요. 자, 지문 가봅시다. 참 시험 지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참 드문 경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지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다. 자, 비단 A만이 아니다. 질문 A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 시작부터 호호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이 나왔는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 입김은 다쳤을 때도 호호. 또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 밤을 꺼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서도 호호 입김을 물어 알맞게 식혀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주셨다. 그러니까 다쳤을 때도 호호, 뜨거운 거 식혀줄 때도 호호 했대. 먹고 싶은 걸 참던 아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언제? 할머니에게 호호해 주실 때 그러면서 삼키면서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 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가끔 저희 고양이 이렇게 음식 주려고 하다가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신뢰감이 깨지는 행위야. 그쵸? 근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불어서 나 주시겠지. 뜨거워서 지금 식혀주시는 거겠지 하는 신뢰감이 싹 떴었대. 어찌 상처나 뜨거운 것.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온 게 지금 상처와 뜨거운 먹을 것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이것뿐 아니다. 또 있다.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대. 엄마 안 계시구나. 딱 안 돼.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저도 귀신같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의 기운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 입김은 서려 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 입김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닭구왕 재밌는 애가 나왔어요. 단무지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등 반찬 가게에서 파는 도시락 참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부러운 게 아니라 나중엔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 지금까지 생각난다. 그러니까 산반찬 싸운 아이를 굉장히 불쌍하고 경멸하고 뭐 이런 마음 품었대요.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걸 허구한 날 먹는 아이가 마치 헐벗은 아이처럼 어머니의 입김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어린 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건, 이거 다니는 옷,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루 스며있던 어머니의 입김.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김은 없는 데가 없어.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고 평화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날이 어디 있으랴.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슬퍼했대.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 입김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해석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김 이꼬르 행복과 평화 이렇게 말하고 있나 봐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고 보니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다가 갑자기 앞으로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 뭔가 차이점을 보여주겠지. 그치? 그러면서 나보다는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자들이 점점점 더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대.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허물만은 아니다.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래.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꼭 부모만의 잘못은 아니래요. 그래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매스컴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마저 소멸해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앞에는 자신의 경험 과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서 살짝 등장했죠. 또 물어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입김을 잘 모르는 애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정당한 약, 그쵸? 소독하고 약이 훨씬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도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김을 모르면서도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 많아져가고 있는 것은 문제다 라고 우리한테 문제점을 제시한 거네. 그래놓고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입김이란 살아있는 숨결이고 그것은 다시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입김을 뭐로 말한 거냐면 입에서 김을 품어준다는 건 그 숨결,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되순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평화일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즉 사랑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 그 사랑이란 다시 말해 어머니의 입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 굳이 여기 이게 없는 곳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입김, 어머니의 숨결 즉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곳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글이구나. 그럼 일단 14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과거와 현재의 대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명백하게 적절한 설명이었어요. 1번이 정답 확실하고 뭔가 아내의 이야기 그러니까 할머니가 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날의 이야기 뭔가 바깥의 이야기와 아내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교차가 아니라 단순하게 과거와 현재의 대비일 뿐이고 공간적 배경을 양보해서 무슨 집이 나왔다 이걸 공간적 배경이라고 본다손 할지라도 인물의 성격 변화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다손 칠지라도 인물들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낸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찍어야 해요? 1번 찍어야 하고요. 자, 자랑질 또 하고 지나가겠죠? 15번 건너가 봅시다. 자, 밑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나가리가 있다. 1번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그렇지 호호 불어주실 때 기다리면서 신뢰감 싹트겠다 그랬죠. 유년시절의 추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는 게 바로 입김에 대한 추억이고 그러면 요즘의 아이들에게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가 나가리일까 아니면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요성이 잊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가 나가리일까? 몇 번 나가리? 3번도 명백하게 나가리죠. 요즘에 아이들이 더욱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소개한 글이죠.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상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었을 것인가가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겠지. 자, 잘난 척하고 16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작품과 가장 관련 있는 성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정철의 훈민가 연시조죠. 그 연시 중에 한 대목을 주었어요. 짐을 이고진 저 늙은이 그러니까 짐을이라는 목적어를 빼고 준 거죠.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무슨 얘기 저 늙은이의 짐을 젊은 내가 지겠어요. 늙기도 서러라커늘 짐을 조차 지실까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었어야 되겠어요? 제가 어르신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투는 약간 좀 불손해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으나 어쨌든 연장자에 대한 뭔가 경로사상 담고 있어요. 1번 읽어요. 시작. 붕우 유신 붕우 친구 사이는 믿음이 있다. 지금 친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2번 읽어줘요. 네 이름은요. 장유유서 어른과 유치원 할 때 어릴 유자 어른과 어린이 사이엔 차례가 있다. 즉 어른과 어린이 뭔가 네가 효까지는 아니어도 어른에 대한 이야기 받아줄 것 같죠. 3번 읽어볼까? 군, 신, 유, 의 임금과 신하 사이엔 의로움이 있다. 임금과 신하 얘기가 아니고요. 4번 읽어요. 시작. 유, 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엔 뭔가 분별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부부 얘기도 아니니까 2번을 찍었다면 대끼리 선생님 아무리 찔러봐도 장자 어른을 말하는 게 저거밖에 없어. 저걸 찍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찍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소고개를 주고서 그중에 가장 적절한 애를 고르게 한 거구나. 정답은 2번 찍었어요. 17번 갑니다. 자, 해석 가보죠. 17번, 18번 역시 그냥 소방직답게 고전의 향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가는 시조, 나도 시조, 다는 사설 시조를 주고서 그랬는데 문자를 물었구나. 17번 문제 확인해보죠. 17번은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고 18번 문제 건너가 볼까요? 기억 리을의 의미 해석해라. 뭐 이런 문제를 줬네요. 그럼 한번 시 읽어봅시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뉘라셔 누가 굽었다 라고 했든가 굽을 말 그대로 굽을
그러니까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 그러니까 절개가 있기 때문에 눈 속에 풀은 채 있다. 지금 이 눈을 맞아서 뭔가 휘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눈은 부정의 의미겠네. 뭔가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휘어져 있긴 하지만 절개의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새한고절, 즉 새, 해가 한, 추워. 그러니까 이열, 추울 때 외로울 고자 네가 마디, 절개, 홀로 절개를 지키는 것. 즉 아주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대나무 너뿐인가 하노라.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고 원천석 고려 말기에 충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뭔가 나라가 이렇게 지고 있어. 그때 그 뭔가 나라를 휘어지게 하는 그 세력을 눈이라고 말하면서 아 절개를 지키고 싶다. 뭐 이런 내용 노래하고 있는 시조구나. 그럼 두 번째. 많이 들어봤죠? 황진현 시조네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뚝 버여 커팅. 얼마나 많이 했어. 커팅해 내서 춘풍 이불 안에 그러니까 봄바람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러니까 봄바람 같은 이불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따뜻한 이불 뭐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넣었다가 어론님 누구지? 사랑하는 이 오신 날 밤 구비구비 별이라 해석 안 해요. 19금이니까. 다음에 우리한테는 아 커팅하겠다. 질문 지금 임과 함께 있다 혼자 있다? 혼자 있다.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면서 야 뭔가 이 밤을 좀 저장해주고 싶어. 정말 창의적인 언니죠. 밤이라는 건 추상적인 어떤 것인데 너를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했어. 그러니까 추상적 대상을 뭔가 사물화시켰다, 구체화시켰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 참 많이 등장하는 시조이기도 하죠. 마지막 하덜 시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똥 위에 치달아 앉아있어. 그림 그려 두꺼비.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또 두꺼비를 그립니다. 자, 제 스타일의 두꺼비 여러분 입에 뭘 물고 있냐면 자 이게 눈이고 웃고 있네요. 파리를 물어봐. 자 파리 보일까 몰라. 자 똥더미 이렇게 치달아 앉아있는 거예요. 어떡해 몰라. 자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 송골매가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해서 풀떡 뛰어 이 똥아리로 내려놨다가 똥아래 자빠졌어. 아, 그러니까 이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있고 이 두꺼비가 무서워하는 백송골이 있는 거구나. 그럼 얘 동그라미 세모. 그치? 그러면 이때 당한 파리는 동그라미, 두꺼비는 세모. 그러니까 이 두꺼비는 탐관오리 정도 될 거고 아, 이 파리가 백성을 상징하는 거구나. 더불어 이 백송골, 송골매는 누구냐? 아, 뭔가 이 두꺼비가 무서워하는 더 높은 관리거나 외세 뭐 이런 걸 상징한다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마지막 대박이네요. 모쳐라 날랜 낼시망정 애헐질 번하게라 모쳐라 마침 이 옛말입니다. 마침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애헐지다 어혈지다 그러니까 멍들 뻔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똥이 전부가 막 버글버글 묻어있을 텐데 똥 묻은 채로 야 내가 마침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나 멍들 뻔했어 라고 지금 허세 네 글자로 하면 허장성세를 뭔가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 아 주제가 뭐겠구나. 얘는 또 얘한테 그치 얘는 또 얘한테 먹고 먹히는 가렴추구의 어떤 현실을 뭔가 까고 있는 풍자하고 있는 사설시조 더불어 분명히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설시조 조선 후기 등장해서 뭔가 적나라한 표현과 백성들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것도 유명하지만 어디가 대박 길어졌다 형식적으로 중장 가운데가 대박 길어졌다. 다만 시조의 특징 종장의 세 글자 종장의 세 글자 종장의 세 글자를 사설시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7번 문제 가봅시다. 자, 우리한테 여러 가지 내용 물었네. 가의 중심 소재는 대나무 맞죠? 나의 화자는 임과 다시 만나고 싶어 특별히 밤을 저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의 종장의 길이 거짓말 바꿔줘요.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조 형식을 보여준다 라고 말해야 맞는 설명이고 가다는 종장 첫 구의 음수 자 종장의 세 글자를 잘 지켜주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8번 문제 건너갑니다. 무지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리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목이 터져라 웬 목이 터져라 다만 앞에 잠깐 갔다 올게요 여러분. 자 우리 다시조에는 목소리가 몇 개 나오게 2개. 첫 번째는 서술자가 관찰하면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올라 앉아 있다가 뚝 똥아래로 넘어졌다 까지 말해주는 서술자가 한 사람 있고 아이쿠 마침 날쌘 나이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멍들 뻔했어 누구 목소리?
두꺼비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가 두 개가 들린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기도 하겠죠. 너는 모철아가 마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계속 갈게요,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3번 찍고 왔어요. 19번 문제 갑시다. 자, 19번 문제. 다음 글에 화재. 진짜 좀 길었을 뿐이지 쉬웠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화재로 가장 저절한. 읽어봅시다.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 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낯설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원래 낯설었는데 친숙해졌다. 르네 마그리트를 소개했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을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서 많은 관람객을 불러보는 것이 중요한 계기. 어떤 중요한 계기? 친숙해진 계기. 그러니까 마그리트가 친숙해졌다. 소개 하나 했고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 아까는 낯설었다가 친숙해졌다. 이번엔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 대페이스망 이게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대페이지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가 여기 좋대. 그래놓고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기업을 위한 창의력 교육도 심심치 않게 이 대페이지망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럼 대페이지망이 뭐야? 우리말로 전치라고 번역이 되는데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서 전혀 다른 상황에 갖다 배치해서 그래서 뭔가 기이하고 낯선 장면 그러니까 창의력 상상력을 자극하는구나.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 재밌지 않습니까? 재봉틀 바느질하는 도구고 양산 쓰고 다니는 그런 도구인데 해부대 뭔가 이렇게 의술을 베푸는 이렇게 해부하는 그 해부대 위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대페이지망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의 조합이라고 표현해 준 거라 예를 준 거죠. 해부대 위에 재봉틀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은 뭔가 나와서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워준다. 다시 갈게요. 첫 단락부터 봅시다. 마그리트가 친숙해졌다. 그래놓고 마그리트의 창작 기법 대페이지망. 대페이지망이 뭐야? 이런 거야. 대페이지망을 그가 소개했어. 그러니까 단락이 3개인데 대페이지망만 2단락을 얘기했다. 자, 가장 화제로 적절한 거 고르래요. 1번 생애. 야,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찍으면. 생애가 안 나서 언제 태어났는지 뭐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초현실주의 유파. 이건 또 웬 헛소리야. 그쵸? 정말 답으로부터 정말 동떨어진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3번 현대미술과 상상력의 소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대페이지망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대페이지망이지 대페이지망. 그쵸? 그러니까 너무나 땡큐한 문제 마지막에 웃으면서 답 쓰지 않았을까? 그쵸? 막 이런 헛소리를 이러면서 막 문제 풀었으면 때끼리.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여러분. 자, 20번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 제가 요즘 RA 찐 라이브 하거든요. 그때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노래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름 끼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게다가 우리 소방관님 봉투목에서 했어. 그쵸? 자, 264의 절정을 주고서 마지막. 물론 다 읽을 수도 있겠는데 나 읽어볼게요.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264는 40년대를 대표하는 그쵸 일제치하에서 끝까지 뭔가 이 광복을 그린 사람으로 우리가 이 40년대 전반기를 대표하는 암흑기의 핀 꽃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근데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일단 A는 B다. 운유법이 쓰인 거 확실해. 그쵸? 운유법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뭐다? 겨울이 무지개다. 근데 질문 겨울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 춥다. 무슨 현실? 일제치하의 현실. 그럼 무지개는 뭘까? 무지개.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일제치하가 희망이다. 아니, 어떻게 일제치하가 어떻게 희망이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일제치하가 희망이에요? 다시 일제치하로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근데 일제치하가 희망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일단 내용상의 모순이지만 그 안에 그 뒤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 지금 일제치하지만 나는 저렇게 무지개를 바라보듯 이 무지개를 꿈꿔야겠다. 즉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가 아니라 일제치하지만 내가 저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이 희망에 대한 의지로 읽겠다는 거지. 비록 지금 일제치하 뭔가 겨울이지만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뭔가 희망의 그것을 기대해 봐야지. 내용상 모순 그 뒤에 위대한 진리 이런 걸 뭐라고 보죠?
역설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무슨 의진이 어쩌니 이런 걸 몰랐다 할지라도 아 네가 내 영상 말이 안 돼. 혹은 이걸 몰랐다 칩시다. 선택지 중에 3개는 뭘 거야? 역설이고 또 하나가 다른 애가 있겠지. 사실은 우리가 선택지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봅시다 여러분.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어디 이상해? 고운데 왜 서러워? 여러분 아주 예쁜 걸그룹을 봤다? 근데 막 고와. 아 예뻐. 아 예뻐. 예뻐. 근데 막 끝에 가서 아 서러워. 이래? 이상하잖아요. 고운데 왜 서러워? 얘하고 양립하기가 어려워. 모순이야. 그런데 말이죠. 이 뒤에 위대한 진리. 너무 곱고 너무 좋으면 눈물 난다며. 그러니까 너무 고와서 서러울 지경. 그러니까 아주 곱다라는 말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두 번째.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말이 돼요? 이미 갔는데 뭘 안 보냈어요? 뭔가 여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님이 갔지만 님은 갔어. 근데 뭘 보내지 않아. 내 영상 모순이 있어. 근데 그 위대한 진리 쓴 사람이 한용우냐? 2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더불어 불도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님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대 일제치하에는 조국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일제치하에 가버렸지만 나는 조국을 보내지 않았어 다시 조국을 찾겠어 라는 의지를 지금 이렇게 말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모순이 없나 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상한 데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이상해요? 찬란한데 왜 슬퍼? 그럼 막 찬란하게 기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찬란한데 왜 슬프냐고. 말이 안 돼. 네가 내 영상에 모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다는 거죠. 너를 기다리니까 되게 슬픈데 너를 기다리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찬란한 슬픔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상에는 모순이 있는 게 확실해. 자, 우리 얼마나 많이 진달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죽어도 안 울 거야. 이미 뭐하고 있어? 유유. 사실 울고 있다고. 울고 있는데 말로는 안 울 거야. 그러니까 울고 있는 겉뜻과 안 울 거야라는 말이 상반되잖아.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너를 우리가 반어라고 부를 거지. 겉뜻과 속뜻의 반대. 그러니까 니들이 내 영상에 모순되는 역설이라면 아 너는 겉뜻과 속뜻의 반대인 반어법. 말은 돼요. 막 울면서 나 안 우는 거야. 혜원이 우는 거 아닌 거야. 이미 울고 있어. 겉뜻과 속뜻의 반대. 반어법을 고르게 하는 문제. 정답 몇 번 찍어요? 4번 찍어야 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2020년 시행된 소방지 문제를 한번 1번부터 쭉 20번까지 잘난 척을 끊임없이 하면서 풀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험 문제였어요. 왜냐? 여러분과 소방직 수업에서 충분히 다 다뤄드린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카페에 글 올려주신 거 보면서 아 정말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날 그 문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보여주신 문제가 나와서 너무 좋았다. 막 이런 얘기 보여줄 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시험과 관련된 일들이죠. 이미 시험의 결과는 끝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아 소방지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실제 시험장이라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에게 꼭 합격의 결과가 함께하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마음이고요.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또 합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 시험 문제들이 여러분의 갈 바를 알려주는 좋은 그런 방향의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풀어봤는데요. 또 저는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